아니, 남편한테 꼼짝도 못한다면서 남편한테 다 일러 바쳐서 혼내줘버려. 심하게 굴면 그래야지. 지금 당장은 뭐 그냥 넘길 수준이야. 내가 듣기엔 넘길 수준 아닌 것 같은데 너 이제 홀몸도 아닌데 아이 생각해서라도 스트레스 더 이상 받으면 절대 안 돼. 알았지? 그래도 시댁에서 분가한 상태라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댁에서 시댁 식구들을 마주하며 뱃속에 아이를 태교하기 힘들 게 분명했으니까요. 며칠 뒤 시누이가 연락도 없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임신 소식을 알렸던 그날 미안했다고 하면서 뭔가 잘못을 만회하려고 온 사람처럼 단 한 번도 그런 적 없던 시누이가 양손 무겁게 과일 바구니를 들고 찾아왔죠. 새언니, 지난번 집에 와서 임신 축하도 제대로 못해줘서 미안했어요. 아, 고마워요 아가씨. 제가 자주 찾아뵐게요. 이제 조카도 생기면 저 고모 되는 거네요. 그렇게 찾아오기 시작한 시누이는 거의 매일 오다시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는 택시를 탄다며 택시비라는 빌미로 용돈을 타가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오늘 집에 계시죠? 저랑 놀아줘요. 엄마가 집에 친구분들 모시고 저녁 초대하셨다고 하셔서요. 그리고 꼭 남편이 귀가하기 전에는 용돈을 받아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또 어느 날은 제가 친정에 다녀온다고 제가 없는 집에 낮부터 친구들을 불러서 파티라도 하고 다녀간 모양인지 엉망진창을 해놓고 급히 도망가듯 사라져버렸죠. 친정에서 쉬고 와도 집에 와서 청소하느라 쉴 틈이 없었습니다. 언니, 제가 친구들하고 오빠 집에서 노는데 냉장고에 먹을 게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돈으로 냉장고 음식 사다 놓고 먹었다니까요. 그래서 용돈 다 써버렸어요. 언니 먹을 음식까지 채워놓느라고요. 집에 와서 난장판을 해놓는가 하면 자기가 오히려 냉장고 음식을 채워놓느라 용돈을 다 썼다면서 분가하기 전보다 더하게 용돈을 뜯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까지 함께 와서 어지럽히기도 하셨죠. 내일 집에서 손님 접대를 하기로 했는데 하필 김치가 딱 떨어질 게 뭐니? 너 뱃속에 애기도 있는데 오라가라 성가실 것 같아서 여기로 배추 좀 시켰어. 여기서 담그면 너희들 먹기도 좋고 우린 조금만 가져가면 되니까 김치 좀 담그자. 남편이 출장을 며칠씩 가 있을 때 시어머니는 저희 집으로 배추를 잔뜩 배달시켜 두셨습니다. 저희 집에서 김장을 해간다고 오셔서는 여기저기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제가 거들지 않을 수 없게 하셨죠. 그 와중에 시누이는 고기를 삶아서 배추김치에 저녁을 먹자며 성화였습니다. 어머니는 소금이 어디 있냐, 고춧가루는 어디 있냐 하시면서 이것저것 잔심부름을 시키시고 한시도 쉴 틈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김치를 담그고 저녁을 드시자 피곤하시다면서 남편도 며칠 없는데 주무시고 가겠다 하시더니 그렇게 며칠씩 동침하시면서 매일 식사 반찬 타박에 집안일까지 제가 임신한 사실을 잊고 계신 것만 같았습니다. 물론 시댁 식구들이 남편 집에 없는 날 주무시고 놀다 가실 수 있지요. 그렇지만 좋게 계시다가 가신 적 한 번 없이 핀잔을 들으며 잔심부름에 식사까지 챙겨드리면서 저는 시댁에서 살 때보다 더한 시집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뱃속의 아이도 점점 커지고 있는데 말이죠. 도무지 이렇게 지낼 수 없겠다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건강이 걱정된 친한 친구가 집에 놀러 온 날 친구에게 제 상황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너 지난달보다 얼굴이 안 좋은데 컨디션은 괜찮은 거야? 친구가 태교에 좋다는 선물들을 챙겨왔다가 제 안색을 보고 걱정하기 시작했죠. 저도 사람인지라 딱히 하소연할 곳이 없어 친구에게 그동안에 있었던 시댁 식구들 험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족보다 더 챙겨주고 저를 잘 알던 친구는 묘책의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이제 시댁에서 시집살이하며 사는 것도 아닌데 여기 너희 집이니까 내 말대로 해봐. 남편이 너 얘기만으로 못 믿을 걸 대비해야지. 그들을 주도 면밀하게 전부 체크해놓고 결정적인 순간에 당황하도록 말이야.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 내가 지금 너라면 난 당장 신고라도 할 판이야. 네가 그렇게 당하고 설렁설렁 넘어가 주니까 그들이 더 하는 거라니까. 요즘 누가 그런 시집살이를 참냐? 게다가 뱃속에 아이까지 있는데 너 계속 참고만 있으면 내가 너 남편 만나서라도 다 말할 참이니까 답답하게 굴지 말고 일단 내가 말한 방법대로 해보자. 친한 친구의 말대로 저는 계속 당하고만 있다가는 뱃속의 아이에게까지 나쁜 영향이 생길까봐 걱정되었어요. 그래서 친한 친구가 제안한 방법으로 그들의 민낯을 고스란히 참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도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남편이 집을 비우면 언제든 아무 때나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임신한 몸이니 챙겨주시기라도 하듯이 남편에게 거짓말을 번번이 하시고는 점점 뻔뻔하게
저를 막대하기 시작하셨죠. 하루하루 피곤한 몸 상태여서 정신적으로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인지 얼굴 안색이 좋을 리가 없었죠. 여보, 오늘 많이 피곤해 보이네? 별일 없었어요? 별일이야 많죠. 어머니와 시누이가 오늘도 다녀갔어요. 무슨 말이야? 말해봐. 어머니랑 동생이랑 혹시 자기 귀찮게 하고 간 거야? 전화 좀 줘봐. 당분간 우리 집에 오지 말라고 하게. 아니에요. 저 혼자 있으니까 점심때 식사하고 가신 거예요. 그냥 뭐 그랬다고. 당시 남편은 회사에서 승진 문제며 과한 업무로 스트레스로 심적인 부담이 컸었죠. 그래도 가족들을 위해 돈 버느라 힘든 내색도 하지 않고 취미생활도 없이 출퇴근만 오가는 상황이었습니다. 피곤하고 힘든 업무로 지치면 집에서 쉬고만 싶을 남편의 심정을 제가 누구보다 더 잘 알았기에 더 이상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죠. 그런 와중에도 남편은 회사 쉬는 날이면 저를 위해 최선을 다했고 늘 제 편에서 보살펴주고 챙겼습니다. 그렇다 보니 당시에는 시댁에서 남편 모르게 저를 괴롭히는 일 모두를 낱낱이 말할 상황도 아니었어요. 내심 언젠가는 꼭 사실을 밝혀서 알게 되는 날 분명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생각했고 아이를 위해 조금 더 참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전에 말도 없이 시어머니는 지인들을 모시고 저희 집에 불쑥 찾아오셨습니다. 임신한 저에게 맛있는 걸 사주겠다면서 저녁 식사 모임을 하자더군요. 물론 시누이도 같이 데리고 왔었죠. 이제는 일상 다반사가 되어버려서 크게 놀라울 일도 아니었습니다. 얘야, 인사하렴. 나랑 친한 지인분들이셔. 이쪽은 아들이 우리 아들처럼 땡땡 기업에 다니고 이쪽은 남편이 대기업 총수시고 또 여기도 딸내미가 너처럼 대기업 간부란다. 고급스러운 옷들을 차려입고 방금 헤어 메이크업 받고 오신 분들이 비싼 가방들을 하나씩 들고 집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어머, 며느리가 만삭이 다 되어가나 보네. 곧 할머니 소리 듣겠어. 어찌나 자네 어머니가 자랑을 해왔는지 몰라. 며느리가 대기업 다니면서 온갖 명품을 사다 준다고. 세상에 시누이까지 명품으로 치장해줬다면서. 그런 며느리가 어디 있냐며 우리가 엄청 시샘까지 했었다니까. 그 잘난 며느리 오늘에서야 만나보네. 시어머니와 함께 오신 지인들은 비슷한 부류로 보였습니다. 명품 가방 들고 자랑하기 바쁘신 분들 같았죠. 그리고 사실 신혼 초 딱 한 번 말고는 시어머니나 시누이에게 명품을 사다 준 적도 없었는데 아마도 제게 뜯어냈던 용돈으로 명품 사면서 시누이와 사치를 부리고 다니셨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날도 분통이 터졌지만 어처구니 없는 시달림을 참으며 하루가 지났습니다. 출산이 가까워지던 어느 날 시어머니는 제게 전화하시더니 점심때 외식하자고 저를 데리러 온다고 하시더군요. 사실 그날 저는 너무 몸이 무거워서 어머니께 양해를 구하고 사양했으나 시모는 버럭 화를 내시면서 어른이 부르면 잔말 말고 나올 것이지 아이 가져서 상전이냐는 둥 말이 많다고 면박을 주셨죠.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외출 준비를 하게 되었죠. 시어머니는 도착해서 저더러 왜 이렇게 준비가 늦냐며 빨리 나가자고 재촉하셨고 몸이 무거운 저는 뒤뚱거리며 겨우 외출 준비를 마쳤습니다. 아무리 만삭이 가까워도 그렇지. 미리부터 내가 전화까지 해서 준비 좀 해두라고 했더니 넌 왜 매번 늑장을 부리는 거야? 배고파. 언니 아직 멀었어요? 저 오늘 늦잠 자느라 한 끼도 못 먹었는데. 네, 다 되었어요. 늦어서 죄송해요. 준비가 늦는 것을 답답해하시던 시모는 제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먼저 나가 있겠다며 시누이를 데리고 함께 밖으로 먼저 나가셨죠. 저는 마음이 급해졌지만 그래도 차분하게 현관문을 나섰고 대문까지 이어진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시모와 시누이가 보이지 않아 조금 더 서두르며 계단 옆에 있는 손잡이를 잡고 한 걸음씩 내려가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누군가 제 뒤에서 확 밀치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뒤의 상황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넘어지면서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만 것입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바쁘게 일하던 중 갑자기 119를 통해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제가 남편인데요. 무슨 일이시죠? 뭐라고요? 어느 병원이죠? 전화를 받고 응급실로 정신없이 달려온 남편은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만나 무슨 일인지 흥분해서 묻기 시작했답니다. 대체 무슨 일이야?
아내는 어딨어? 아내 상태는 괜찮은 거냐고요? 아이는? 아니 글쎄, 며느리가 맛있는 걸 먹고 싶어 하길래 내가 데리러 간다고 갔지. 집에서 쉬라고 했는데 하도 답답하다며 나가고 싶다고 해서 데리러 간 거라니까. 근데 며느리가 나갈 준비를 하도 늦게 해서 우리가 미리 나가서 기다렸지. 먼저 밖에 나와 기다리는데 그때 며느리가 혼자 현관 계단 내려오다가 계단에서 미끄러진 모양이었어. 그래서 지금 상태는요? 괜찮냐고요? 계단에서 미끄러졌다고? 아니 만삭인 아내를 데리고 어딜 가려고 하신 거냐고. 제정신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 아내 어디 있냐고. 아니 며느리가 계속 밖에 나가서 뭘 먹고 싶다고 하도 그러니까 내가 데리고 간 거라니까. 누가 강제로 데리고 나갔니? 왜 내 말은 안 듣고 화만 내는 거야? 그래도 그렇지 외출을 말렸어야죠. 지금 아내가 홀몸도 아니고 만삭인 거 몰라서 그래? 만일 어디 하나라도 다쳤다고 하면 진짜 둘 다 가만 안 둬 진짜. 의사가 괜찮다고 했어. 지금 며느리 잠들어 있는 상태라고. 깨어나면 뱃속의 아이 상태도 다시 한번 체크해본다고 했고. 제발 흥분 좀 가라앉히고 내 말 좀 들어봐. 지금 내가 이 와중에 흥분 안 하게 생겼어? 도대체 며느리를 돌보러 간 거 맞아요?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흥분해서 화를 내며 난리치는 목소리에 정신이 들었습니다. 응급실에 커튼을 쳐놓은 침상 안에서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보 저 여기 있어요. 남편은 제 목소리를 알아듣고 바로 커튼을 젖혔습니다. 눈가에 눈물로 범벅이 된 상태의 남편은 제 상태부터 살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괜찮아 여보? 모르겠어. 지금 너무 정신이 없어. 자기 목소리에 깨어난 건데 여기 병원 아니에요? 저는 그때도 비몽사몽 정신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신우이에게 인상을 쓰며 의사든 간호사든 당장 불러오라고 호통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 뭐하고 있어? 의사나 간호사 좀 불러와 어서! 신우이는 당황하다가 시어머니의 눈치를 살피더니 남편에게 혼인하고 누구든 호출하러 갔죠. 잠시 후 의사가 와서 다행히 아이의 상태도 괜찮다고 전했습니다. 저는 아이가 무사하다는 의사의 말에 정신을 차리고 남편에게 사실대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제가 병원에 와서 정신이 든 건 맞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현관 계단을 내려오는 순간 누군가 저를 밀어서 계단 밑으로 밀었어요. 거기까지는 분명히 기억나요. 뭐라고? 누가 당신을 밀었다고? 계단에서? 누군가 저를 밀었다고 말하자 남편은 시모와 신우이를 쳐다보면서 호랑이로 돌변해 추궁을 시작했습니다. 누구야 대체? 내 집에서 내 아내와 아이에게 그런 몹쓸 짓을 한 사람이 누구냐고 묻잖아! 내 말 안 들려? 어머, 아가야. 너가 정말 정신이 없었나 보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그러게, 새언니가 아까 충격이 커서 횡설수설하나 보네. 남편은 바른대로 말하라며 계속 그들을 압박하고 추궁하기 시작했죠. 여보, 흥분할 필요 없어요. CCTV 돌려서 확인해보면 돼요. CCTV를 확인한다고? 현관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언니? 오빠, 지금도 새언니가 정신이 없으니까 이상한 소리 한다니까? 이상한 소리? 저 지금 정신 온전히 돌아왔고 사실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 대문부터 거실, 부엌까지 어머니와 시누이, 당신들이 오가는 동선에는 모두 CCTV 설치해뒀었죠. 몰랐죠? 제가 언제까지 당하고만 살 거라 생각한 거예요? 친한 친구에게 시집살이로 힘들고 괴롭다고 고민을 털어놓자 친구가 제안했던 방법은 CCTV 설치였습니다. 저는 남편도 모르게 바로 CCTV를 설치해 두었고 그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죠. 그런 줄도 모르고 계속 더한 시집살이를 시켰던 거예요. 저는 남편에게 핸드폰에 연동되어 있는 CCTV를 꺼내 보였습니다. 현관 계단에서 저를 밀치는 두 사람이 등장했죠. 남편은 경악했고 어머니와 시누이의 멱살을 잡고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란스러워지자 병원 측에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들이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저희가 분가하고 난 후 시댁에서 함께 지낼 때보다 용돈이 적어지자 시누이의 어리석은 제안에 시모까지 가담하여 끔찍한 계략을 꾸며 일을 저지르고 말았던 겁니다. 제가 아이를 낳고 나면 회사에 복직할 일도 없어질 테고 그렇게 되면 몇 년은 더 육아에 전념할 게 뻔해지자 심지어 분가한 집에 찾아와서 우리 아이를 어떻게든 유산시키려고 고된 시집살이로 괴롭혔던 것이죠. 그러나 번번이 그들의 계략이 실패하고 제가 출산하는 날이 임박해지자 시간이 없다고 느꼈는지 점점 괴롭히는 수위가 심해졌던 겁니다.
그리고 만삭인 저를 계단에서 밀쳐내는 사태까지 벌였던 것이죠. 얘야, 진정해봐. 이것 좀 놓고. 내가 지금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니? 내가 며느리를 밀쳐낸 게 아니라 미끄러지려던 애를 잡아주려고 한 거라고. 시모는 끝까지 잘못을 시인할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갖가지 핑계를 대며 슬퍼하는 척 연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저는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시집살이를 당하기도 했지만 계속되는 괴롭힘을 그대로 두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었죠. 그래서 가족 모르게 집안에 CCTV를 설치하면서 시댁 식구들의 만행을 증거로 모아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보같이 당하는 척하며 고된 시집살이도 버텨왔던 것입니다. 현관에서 밀쳐내는 녹화본 말고도 그들이 저에게 저지른 증거들은 메모리에 분량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모든 정황을 확인하는 사이 얼굴이 창백해진 신우와 시어머니는 제 남편에게 계속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CCTV 증거들을 확인한 남편은 시모와 시누이에게 거두절미하고 말하더군요. 오늘부터 우리는 남입니다. 당신 아들, 오빠는 지금부터 죽었다고 생각하고 없는 셈 치세요. 남편은 이미 병원에 도착해 있던 경찰에게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연행하라며 넘겼습니다. 남편은 경찰들에게 잡혀가는 가족들에게 눈길조차 한번 주지 않았죠. 그저 울면서 제게 계속 미안하다며 사과했습니다. 많이 힘들었을 텐데 몰라줘서 미안하다고 끊임없이 울고 있었죠. 왜 그랬어, 여보? 이건 아니잖아.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하루빨리 나한테 말했어야지. 그동안 혼자 참고 있었어? 바보같이 혼자 힘들 줄도 모르고. 미안해, 정말. 나의 불찰이었어. 잘못했어, 여보. 그렇게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고 저희는 다행히 건강하게 예쁜 딸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시모와 시누이는 각각 징역 6개월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출소한 후 우리 집에 또 찾아왔죠. 그들은 대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지만 남편은 그들을 보자마자 집 앞으로 소금을 가지고 나가더니 내쫓을 심산으로 마구 뿌려댔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꿈쩍하지 않고 남편에게 계속 집안에 들어가게 해달라며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내가 잘못했어. 용서를 바라지는 않을게. 태어난 아기 얼굴만 좀 보게 해주면 안 되겠니? 그러자 남편이 집에 있던 캡사이신 가지고 나가더니 시모와 시누이에게 마구 뿌리며 광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분명 당신들한테 이제 남이라고 선 그었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거야? 왜 또 찾아와서 난리냐고. 다신 보고 싶지 않으니 꺼지라고. 남편은 그들에게 당장 내 집 앞에서 떠나지 않으면 다른 더한 개망신을 주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시모와 시누이 얼굴이며 온몸에 소금과 캡사이신으로 엉망이 되어 있었죠. 게다가 매워서 난리가 난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얼굴과 옷을 닦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남편은 집안에서 무언가 무기 될 만한 것을 다시 챙겨 나가는 듯 보였죠. 그 모습을 보고 시모와 시누이는 화들짝 놀라며 남편이 따라오는지 살피더니 불이 나게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 남편 무서워서 절대 찾아오는 일 없는 시댁 식구들과는 모두 단절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지금도 당시의 사건으로 여전히 가족들을 용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CCTV에 남겼던 증거들, 남편은 자기 가족들의 민낯을 절대 잊을 수 없다고 말했죠. 저 역시 참고 버텨오면서 끔찍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쉽게 잊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남편만 믿고 의지하면서 앞으로는 좋은 일만 생기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은 부부만을 생각하며 살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양가 가족들과의 관계까지 챙기다 보면 부부 둘만의 결혼 생활은 온전히 집중하기는 어렵죠. 뜻밖의 상황에 부딪혀 부부 관계가 위태해지기도 하고 위기의 순간이 오기도 하니까요. 그래도 그럴 때 최우선은 부부 둘만의 행복인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무차별한 괴롭힘 속에 숨어버리거나 도망쳐버리고 싶던 순간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결혼은 남편과 제가 믿고 의지하며 삶을 공유할 때 그 어떤 힘든 일도 함께 극복해낼 수 있는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보다 더 제 안전과 건강에 신경 써주고 아껴주는 남편을 내조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빠를 닮아서 나날이 씩씩하게 자라고 있는 예쁜 딸아이도 함께 잘 키우며 똘똘 뭉쳐 살아가려고 합니다. 누구도 방해하지 못하는 튼실한 가정으로 말이죠. 여러분들도 가족이나 타인으로 인해 불행해지는 일이 없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